안녕하세요. DSP 연구실 박사과정 이유준입니다. 오늘 제가 세미나에서 소개해드릴 논문은 AutoUAD Hyperparameter Optimization for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 이라는 논문으로 올해 아이클리어에서 공개된 논문입니다. 해당 연구 같은 경우에는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에 있어서 하이퍼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방법론을 제안하는 연구입니다. 오늘 연구의 소개는 Overview, Background, Methodology, Experiments, Conclusion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개요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에서는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 Task, 즉 라벨 없는 훈련 데이터만으로 학습하는 상황에서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자동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 매트릭인 RTM, EAG, MPD 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안하며 선행 연구에서의 문제점을 짚고 있는데요. UAD 모델에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훈련 단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에 이상치에 대한 라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습 매폭이나 모델 파라미터 등과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절이 힘듭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방법들은 메타러닝, 즉 과거 데이터셋이 필요한 방법이나 아니면 이상치 비율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하는 방식의 접근을 활용합니다. 허나 이 같은 경우에는 UAD의 기본 가정에 위배가 됩니다. 즉 학습 시 정상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고 이상치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이런 사전 지식에 위배가 됩니다. 이를 해결한 이 RTM, EAG, MPD 매트릭은 제한된 지표들을 통해서 후에 베이지앤 옵티마이제이션과 결합하여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자동적으로 진행하는 오토 UAD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고요. 제안하는 MPD 매트릭은 하이퍼 파라미터와 상관없이 서로 다른 구조의 UAD 방법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큰 특징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에 붙여놓은 피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UAD 모델들이 얼마나 하이퍼 파라미터에 민감한지를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OCSBM이나 아니면 오토엔코더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하이퍼 파라미터의 세팅의 조합에 따라서 성능이 천차만별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입니다. 먼저 이 연구를 알기 위해서 어노말리 디텍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노말리 디텍션이라고 하면은 정상 분포에서 유의미하게 벗어난 드문 패턴들, 즉 이상을 자동적으로 식별하는 태스크를 말합니다. 어노말리 디텍션은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슈퍼바이저 어노말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학습 상황이 있어서 정상과 이상 라벨을 모두 보유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불균형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바꿔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상 라벨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더 높은 정확도의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구축 라벨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습 데이터셋에 없던 새로운 이상 라벨에 대한 일반화에 있어서도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미 슈퍼바이즈 어노말리 디텍션입니다. 세미 슈퍼바이즈 어노말리 디텍션은 대부분의 정상 라벨, 거기에 소량 이상 라벨을 더해서 정상성의 경계를 학습하는 방식의 접근을 갖고 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앞선 슈퍼바이즈 어노멀리 디텍션과 달리 라벨링의 부담이 좀 적다는 것인데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모델 또한 임계치나 아니면은 잡음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다루는 언슈퍼바이즈 어노멀리 디텍션은 라벨 없이 대부분의 정상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으로 정상 영역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지 못한 미래의 이상에 대해서 탐지를 하는 태스크입니다. 장점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AD랑 동일하게 라벨링의 부담이 적지만 동일한 단점으로 임계치랑 잡음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에 매우 민감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Unsupervised AD는 다른 말로 원 클래스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하는데요. 즉 정상 클래스만 보고 학습을 한 이후에 이와 별개인 다른 클래스, 즉 이상 클래스에 대한 경계를 생성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상 데이터의 내재적 분포랑 구조적 특징을 학습을 하여 정상성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정상성의 경계로부터 유의미하게 벗어난 애들을 이상치로 판별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앞서 말했듯 학습 때에는 정상 데이터로만 구성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수행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따로 라벨링 작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Unsupervised AD에서 다양한 기법의 하이퍼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은 2016년을 기점으로 많이들 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방식 중 하나인 이 통계적 측정 지표 기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위에 링크를 남긴 고이 분께서 2016년에 제안한 방법입니다. 이 통계적 측정 지표 기반 UAD 방식은 라벨이 없는 상황에서 모델의 아노말리 스코어의 분포만으로 성능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론입니다. 정상 데이터는 주로 낮은 스코어에 분포하고 잠재적 이상치는 높은 스코어에 몰려 있어야 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스코어 분포의 형태 그리고 테일 비헤이비어를 분석하는 곡선 기반의 지표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 세 개는 ECDF, MB 커브, EM 커브 세 가지입니다. ECDF 커브는 오른쪽에 희미하게 적어놨듯 정상이 응집되어 있고 그 밖이 이상치인가를 판별하는 이런 매트릭입니다. 어노멀리 스코어의 누적 분포 함수, 즉 X축은 스코어 스레시홀드고 Y축은 해당 스레시홀드 이하에 있는 샘플 비율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좋은 모델일수록 낮은 스코어 구간에서 곡선이 급격히 상승하는 꼴을 가져서 정상 데이터가 한쪽에 몰려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MV 커브 같은 경우에는 매스 볼륨 커브로 오른쪽에 적어 놓았듯 이상치 후보가 응집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별하는 지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스라고 하면 아노말리 스코어가 높은 상위 A%의 샘플 비율을 의미하고 볼륨은 이 상위 A% 샘플들이 피처 공간에서 차지하는 부피를 의미합니다. 좋은 모델일수록 상위 A% 샘플이 피처 공간의 작은 영역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얼마나 모델이 잘 학습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좋은 모델일수록 MV 커브 자체가 빠르게 내려가가지고 볼륨이 작게 나올 것입니다. EM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하게 이상치 후보가 얼마나 응집되어 있는지를 보는 커브인데요. 특정 스레시홀드 이상인 영역에서 점수 밀도, 즉 얼마나 이상치가 빽빽하게 모여 있는가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스레시홀드를 점점 높이며 밀도가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관찰하는 방식인데 좋은 모델일수록 높은 스레시홀드에서도 밀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즉 이상치가 확실히 분리되어 한쪽에 몰려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통계적 측정 지표 기반 방법의 한계라고 하면은 실제 이상치가 이런 이상치의 피처가 좁은 공간에 모여 있다는 이런 가정과 다르면은 평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 큰 한계점입니다. 또한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볼륨 추정이 부정확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한계점입니다. 다음은 메타러닝 기반 접근법입니다. 메타러닝이라고 하면은 과거의 여러 학습 경험, 다양한 데이터셋,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바탕으로 메타 지식을 쌓아서 새로운 문제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학습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의 작업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작업의 패턴을 학습하는 법 자체를 학습하는 것을 이 메타러닝이라고 하는데요. 메타러닝을 이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의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통계적 내부 지표 기반의 접근의 성능에 예측력이 낮고 무작위 선택과의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안됐던 방법입니다. 이 메타러닝을 사용했을 때 기존에 라벨이 없는 새로운 데이터셋에서의 최적의 모델과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더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그 접근 방법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는 4개의 논문들이 메타러닝을 활용해서 UAD에서의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한 논문들인데요. 2021년부터 나와서 현재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연구 분야고 연구마다 각각의 특징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3단계를 거치는 특징은 다름없이 동일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메타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입니다. 다수의 과거 데이터셋과 그리고 다양한 AD 알고리즘 그리고 여러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바탕으로 각 조합의 실제 성능 그리고 데이터셋의 메타 피처를 바탕으로 기록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후에 메타 러너를 학습하게 되는데요. 입력으로서는 새로운 데이터셋의 메타 피처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을 넣게 되면 출력으로는 해당 조합의 예상 성능을 나오게 됩니다. 주로 유사도 기반의 추천이나 아니면 성능 예측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해당 조합의 예상 성능을 예측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학습된 메타 러너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데이터셋이 들어오게 됐을 때 메타 모델이 예측한 상위 후보의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만을 이제 실제 학습이나 검증에 사용을 해서 이전에 있었던 방식의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의 탐색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론입니다. 이런 연속적인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 혹은 하이퍼 네트워크를 확장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메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에서 말했던 이 데이터셋 메타 피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의 통계적 특성, 샘플 수나 차원 수, 분포 지표 등과 같은 것과 일부 모델에서의 출력 통계, 어노멀리 스코어나 해당 스코어의 점수 분포, 혹은 상위 아웃라이어 스코어의 비율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메타러닝 기반 접근법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데이터셋 편향 문제인데요. 메타데이터베이스가 특정 도메인에 치우치게 되면은 새로운 도메인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예측 성능이 급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유사도 측정 오류도 또한 있는데요. 이런 메타 피처 선택과 유사도 계산이 부정확해지면은 잘못된 하이퍼 파라미터 추천이 일어나곤 합니다. 계산 비용 또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초기에 이런 메타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에 다수의 모델과 하이퍼 파라미터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셋의 조합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 매우 이 구축 비용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컨센서스 기반 접근법입니다. 컨센서스 기반 접근법의 아이디어 자체는 단일 내부 성능 지표나 단일 모델 출력은 편향이나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평가자, 여러 지표나 여러 모델의 의견을 종합해서 라벨 없이도 신뢰성 높은 모델과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선택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컨센서스, 즉 합의는 지표 값을 바탕으로 평균 내거나 아니면 순위를 뽑거나 아니면 센트럴리티를 계산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컨센서스 기반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절차는 각각의 UAD 모델과 알고리즘별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학습을 한 이후에 각 조합별 다양한 관점에서의 성능을 추정합니다. 내부 지표 기반 평가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MV나 EM 아니면은 이런 군집을 이루는 정도의 보는 이 실루엣 스코어를 보던가 아니면 모델 기반 평가자에서는 레프레젠테이션의 유사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 기반 평가자에서는 앞서 말했던 센트럴리티 스코어를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각 관점별 매트릭과 점수, 순위를 취합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하이퍼 파라미터 혹은 모델을 제안하게 됩니다. 컨센서스 기반 접근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해석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방법론들을 직접 비교 실험해 볼 수 있다는 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평가자 품질의 예존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매트릭을 뽑고 그리고 다양한 비교 실험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 결국에는 높은 계산 비용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다수의 의견으로 수렴될 수 있는 이 과도한 보수성 문제 또한 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얼리 스토핑 기반 접근법인데요. 얼리 스토핑 기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 중에서 학습을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해야 되나 라는 부분만 이제 타겟팅을 해서 진행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계속 뽑고 있는 선행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피 스톱이라고 해서 작년 KDD 2024에 제안된 방법으로 해당 연구 같은 경우에는 UAD 연구는 아니고 비슷한 OOD 디텍션 관련된 연구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이제 라벨 없이 측정이 가능한 이 로스 엔트로피 값을 정의를 하고 이 로스 엔트로피 값이 더 이상 의미 있게 줄지 않을 때 얼리 스토핑을 하자라는 관점입니다. 여기서의 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학습 중 계산되는 이런 인라이어들의 로스는 대체로 작고 아웃라이어들의 로스는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게 됐는데요. 학습이 잘 되면 될수록 로스 분포가 인라이어 쪽으로 몰리게 되고 이상치 쪽은 높은 값 쪽으로 남아서 분포가 뾰족해져 로스 엔트로피는 이런 이 뾰족함 자체를 수치화하는 지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을 보면은 각각 평가형 데이터셋에서 나온 스코어를 바탕으로 정교화를 진행해주고 정교화된 값을 바탕으로 이제 셔넌 엔트로피를 구해가지고 이를 로스 엔트로피 값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의 진행 과정 자체는 학습 데이터에서 일부를 샘플링해서 고정된 평가 데이터셋으로 만든 이후에 미니 배치 단위로 네트워크를 계속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때 정상과 이상 라벨 구분 없이 포함해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 스텝마다 이 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해 주게 되는데 로스 엔트로피를 계속 기록하다가 충분히 매끈하게 내려간 구간에 생긴 최저점을 바탕으로 베스트 체크 포인트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 이 충분히 매끈하게 내려간 구간을 선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이런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숫자가 잘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최저점을 잘 찍었다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확인하는데 오늘 세미나에서는 해당 논문을 소개하는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식의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정상 데이터는 로스가 평균적으로 이상 데이터보다 더 작고 빠르게 내려온다라는 가정에 기반을 해서 제안된 방법입니다. 그러나 UAD 자체에서는 이 훈련 데이터의 이상치가 따로 포함이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 기반하지 않아서 UAD 자체는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한 이 엔트로피 스톱 자체는 학습 종료 시점만 잡아주는 거지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의 조합을 알려주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방식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엔트로피 스톱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모델 내 학습 진행 중에 어느 체크 포인트를 쓸지에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모델에 대해서 어느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이 더 좋고 아니면 같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모델 중 어떤 모델이 더 좋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이 방식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통계적 기법 기반은 이제 가정이 불일치하다면 평가 왜곡이 발생한다는 단점과 고차원 데이터에서의 한계점을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메타러닝과 컨센서스 기반은 둘 다 계산 비용이 가장 높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고, 메타러닝은 추가적으로 학습된 데이터셋과 다른 이제 새로운 도메인의 데이터셋이 들어오게 되면은 성능이 급락한다는 문제 또한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여기에 추가로 과도한 보수성 문제라고 해서 서로 다른 모델들이 같은 의견을 낼 때 소수의 의견을 파묻히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얼리 스토핑 기반 같은 경우에는 학습 종료 시점만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이라 서로 다른 모델 간의 성능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하는 오토 UAD에서는 방법론 진행 과정이 라벨이나 이상치의 비율 가정 없이 모델 간 비교가 가능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선택이 모두 가능한 추가 파라미터 없이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 서로게이트 매트릭인 MPD를 제안하는 방향으로 기존 한계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오토 UAD, 즉 메소돌로지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UAD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 라벨이 없는 UAD 환경에서의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가 불가능하고 또 밸리데이션 셋 또한 없으니 이를 기반으로 한 조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서로 다른 모델 간의 성능 비교 또한 어렵고, 기존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자니 매우 강한 가정에 의존되어 있고 또는 특정 모델을 사용해야 되거나 아니면 계산 비용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오토 UAD에서 접근은 라벨 없이 모델 성능을 추정하는 서로게이트 매트릭인 RTM과 EAG, MPD를 제안하고, 특히 이 중에서 MPD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따로 분리한 밸리데이션 셋과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 샘플의 어노멀리 스코어의 분포 차이를 정교화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서로게이트 매트릭을 목표로 하는 베이지언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해서 각 모델의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고 매트릭 값이 가장 높은 모델을 선택하는 파이프라인인 오토 UAD를 제안한 것이 오늘 연구의 골자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가기 전에 알아야 될 프릴리미너리만 장표 한 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 문제는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에는 대부분의 정상 샘플이 포함되고 소수의 이상 샘플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레이블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추가로 목표는 주어진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켜서 새로운 샘플이 주어졌을 때 이상 점수를 산출하고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구입니다. 노테이션을 보자면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는 모델은 M이라고 하고, 이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는 모델에서 나온 스코어는 S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 이상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와 모델 선택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세타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벡터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지도 환경 학습에서는 이 밸리데이션 셋과 그라운드 트루스를 통해서 AUC, F1 등의 성능 지표를 바탕으로 최적의 세타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UAD 환경에서는 이러한 레이블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성능 측정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라벨 없이도 모델 성능을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서로게이트 매트릭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서로게이트 매트릭 자체는 이렇게 파이를 통해서 이렇게 노테이션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의 성질이라고 하면은 서로게이트 매트릭 값은 실제 성능 지표 AUC나 F1 등과의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안했던 RTM, Relative Top Median Scor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TM을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좋은 UAD 모델일수록 대부분의 정상 샘플에 대해서는 낮은 어노멀리 스코어를 주고 일부 탑 4%의 샘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스코어를 보유한다는 이런 특징을 수식적으로 녹여낸 겁니다. 이에 들어가는 첫 번째 가정은 상위 타우%의 평균과 전체 미디언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모델의 성능이 더 좋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RTM의 수식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 X에서 모델 M의 어노멀리 스코어인 SI를 얻게 되고, 이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게 되었을 때 상위 타우% 구간의 평균과 전체 미디언의 차이를 전체 미디언으로 나눠가지고 정교화를 해주게 됩니다. 해석을 해보자면은 RTM이 크면 클수록 어노멀리 스코어의 상위 구간이 미디언과 더 멀리 떨어져 있음을 나타내게 되고요. 직접적인 실험에 있어서 이 타우는 5라는 값을 이용해서 실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RTM의 실효성을 먼저 보게 된다면은 실제 데이터와 모델을 통해 보았을 때 테스트 AUC와 RTM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에 도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장점으로 하면은 수식적으로 매우 간단하고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른쪽의 표에 보시게 되면은 RTM이 주황색 점으로 표기되는데 기존의 방법론인 MC나 EAG 그리고 EMMV와 비교했을 때 로그 스케일로 봤을 때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점수가 균등하게 펴진 경우, 즉 전체가 어노멀리 스코어가 완만히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상위와 중앙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 좋은 모델을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결국에는 타우를 선택해야 된다는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의 민감도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타우에 대해서도 타우 값을 바뀌면 바뀔 때마다 이 RTM 스코어들 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민감도가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제 후속 매트릭인 EAG 지표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 EAG 지표에 대한 설명을 넘어가기 전에 Relative Top Median Score인 RTM 스코어에 대해서 조금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예시인 이 어노멀리 스코어 값이 6개로 나누었을 때 보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미디언과 이 탑 타우 퍼센트, 여기서는 탑 2개를 골랐는데요. 이들의 분포 차이가 확실히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RTM 스코어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95 값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반대로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어노멀리 스코어의 분포가 매우 벌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RTM 스코어를 계산하게 되면은 0.15 값을 나타나는 것을 통해 왼쪽이 오른쪽에 비해서 정상과 이상 구분이 뚜렷한 분포를 가지고 있어 더 잘 학습된 모델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Expected Anomaly Gap인 EAG 스코어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AG 스코어는 앞서 제한된 RTM 스코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한되었는데요. RTM은 상위 타우 퍼센트만 보게 되는데 스코어 분포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증가하는 경우를 놓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계값 하나에 고정되지 않고 여러 개의 임계값을 평균해서 보는 이런 EAG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 EAG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아노말리 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아노말리 갭은 다음과 같이 인터클래스 분리도를 인트라클래스 분산으로 나눠진 수식으로 정의되게 됩니다. 즉 클래스 간의 평균 거리와 클래스 내에서 값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의 정도를 보게 되는데요. 점수 분포 PS에서 임계값 크 사이를 바탕으로 두 집단 정상과 비정상으로 놔두게 되고,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인 분리도를 인트라 베리언스로 정규한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0으로 노테이션 된 거는 하위 집단, 즉 정상 집단을 얘기하게 되고, 1로 표기하게 된 거는 스레시홀보다 큰 상위 집단, 즉 이상으로 가정하는 집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노멀리 갭을 이제 expectation으로 감싼 게 이 expected anomaly 갭인데, 즉 임계값 크 사이를 단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이 범위 내 S threshold에서 S max까지 균일 분포로 평균을 낸 기대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임계값 하나만 사용한다는 이런 민감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허나 이 S threshold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해야 되는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인데요. 여기 연구에서는 S threshold의 값을 상위 20%로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썸션 두 번째, 즉 학습 데이터셋에서 이상에 가까운 로우 퀄리티의 점수는 최대 20% 수준에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실제 EAG 계산 시 이 크 사이를 전체로 다 탐색하는 게 아닌 이상치 가능성이 높은 구간인 상위 20% 구간만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면은 전체 스레시홀드 구간을 탐색하는 것 대비해서 컴퓨테이셔널 이피션트한 장점이 있습니다. 허나 결국에는 이 또한 새로운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단점을 좀 갖고 오게 됩니다. 이 EAG를 먼저 직관적으로 좀 해석해 보자면은, EAG 값이 크다는 것 자체는 모델이 정상과 이상 그룹을 어노멀리 스코어 공간에서 멀리 잘 떨어뜨려 놓았다는 거고, 이렇게 각각의 분리된 집단 안에서의 내부 점수 또한 서로 모여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갖고 왔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EAG가 작은 경우에는 정상과 이상 점수가 매우 뒤섞여 있고 각 그룹 내부의 점수가 너무 퍼져 있어 가지고 구분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EAG 또한 실제 어노멀리 스코어와의 경향성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EAG가 크면 클수록 AUC와 F1이 고루 커지는 경향성을 보임을 통해 이런 EAG 또한 좋은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장점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RTM처럼 하나의 임계값이 고정되지 않고 구간 평균을 쓰기 때문에 RTM 대비 스레시홀드에 대한 민감도가 좀 완화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허나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S threshold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이퍼 파라미터를 또 사용해야 되므로 하이퍼 파라미터의 민감성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점이고요. RTM과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스코어를 바탕으로 보는 이런 인터널 매트릭의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널 매트릭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복잡한 데이터셋에서의 과적합 위험을 갖고 오는데요. 그래서 후에 나오는 이런 MPD 같은 경우에는 스레시홀드에 민감하지 않고 하이퍼 파라미터 프리하고 인터널 매트릭이 아닌 익스터널 매트릭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제한된 Normalized Pseudo Discrepancy 스코어인 MPD 스코어의 자체 아이디에이션은 기존의 인격각 기반 접근인 RTM과 EAG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한되었습니다. 기존의 두 방법론 모두 정상과 이상 집단의 구분을 위해 스레시홀드를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UAD에선 해당 스레시홀드가 진짜 정상과 이상을 구분하는 스레시홀드라고 판단할 수 없고, 만약 이 스레시홀드를 잘못 지정 시 서로게이트 매트릭이 모델을 엉뚱한 방향으로 최적화시킬 수 있다는 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확실히 다른 두 집단을 만들어서 이를 평가에 활용하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상과 다른 분포라는 것은 이 상치의 가장 큰 핵심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모델이 학습한 정상 분포와 유사한 실제 데이터셋과 또 다른 정상 분포에서 통계적으로 벗어난 데이터는 이 수도 어노멀리를 비교하는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실제 데이터인 밸리데이션 셋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에서 분리한 밸리데이션 셋을 사용하게 되고, 또 이 통계적으로 벗어난 수도 어노멀리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의 통계량인 평균과 분산으로 만든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에서 샘플링한 제너레이티드 셋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둘 간의 어노멀리 스코어의 분포가 얼마나 다른지 측정해서 이를 서로게이트 매트릭으로 사용하는 것이 해당 방법론입니다. 좋은 모델이라면 정상 근방은 어노멀리 스코어가 낮게, 정상 분포에서 벗어난 수도 어노멀리 같은 경우에는 어노멀리 스코어가 높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두 분포의 평균 점수 차이가 커지고 동시에 각 분포의 내부 분산이 작아져 이를 수치화하여 평가하는 것이 MPD입니다. 앞서 얘기한 데이터셋의 분리 그리고 데이터셋의 생성 과정을 이 수식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전체 학습 데이터 X를 바탕으로 이 X 트레이닝과 X 밸리데이션으로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모델 학습 자체는 X 트레이닝만을 이용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X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피처와이즈 민인 뮤와 베리언스를 통해 가지고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에서 샘플링을 통해서 Xgen이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MPD 매트릭을 계산하게 되는데, MPD 매트릭 자체는 위에 정의된 수식을 바탕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식은 매우 간단한데요. 두 분포 평균 차이의 제곱을 바탕으로 두 분포의 분산의 합을 나눠주는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 이제 분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결국 이제 분리도, 두 이상과 정상 간의 분리도를 보게 되는 거고, 이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부의 흩어짐 정도를 계산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습 데이터셋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그리고 제너레이트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이제 매트릭을 구하는 과정 자체의 큰 특징 자체는 오버피팅이 없다는 점입니다.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나 아니면 제너레이션 데이터셋 모두 다 학습에 쓰이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학습 손실에 직접적으로 맞춰지지 않았다는 큰 특징이 있는데요. 기존의 접근이었던 RTM과 EAG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MPD 같은 경우에는 두 분포 분산의 합으로 정교화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어노멀리 스코어 값들이 어느 정도 정교화되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이러한 정교화된 값 자체는 어노멀리 스코어가 선형 변환되어도 MPD가 불변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모델 간의 비교를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MPD가 기존보다 왜 나은 방법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PD 같은 경우에는 UAD의 특성상 라벨 프리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프리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선행 방법인 RTM과 EAG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의 프리한 그 단점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이 MPD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이 따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 문제에 민감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분산으로 정교화돼 가지고 서로 다른 모델 간 아니면 서로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 간 직접적인 밸류를 매트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크로스 모델 컴패러빌리티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 프리한 특징과 더불어 가지고 결국에는 단일 스레시홀드를 사용한다는 문제 또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일 인계에 의존하지 않고 분포 수준의 차이를 본다는 이런 큰 특징 때문에 상당히 로버스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가우시안을 사용하게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왜 가우시안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우시안 샘플 자체가 이 상관 구조 제거를 통해서 정상 데이터의 분포 이탈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상 데이터는 보이는 피겨와 같이 보통 비등방성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피처 간 코릴레이션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에서 샘플링된 Xgen 같은 경우에는 등방성 가우시안에서 샘플링했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셋과 평균과 분산을 맞추되 상관 구조는 깨진 조합의 결과물을 많이 샘플링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본 게 위의 피겨인데요. 이 피겨를 통해 학습 데이터가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과 분포적으로 매우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우시안의 큰 특징 중 하나인데요. 최대 엔트로피 분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분산의 제약 하에서 가우시안을 사용하는 것이 이런 최대 엔트로피를 갖는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정상 분포가 차지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샘플이 퍼져서 모델의 관점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조합, 이런 비정상 후보들이 많이 생기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시각화 기반 경험적 이상치로 보게 된다면은 이 TSNE 플러스를 통해서 실제 만들어진 데이터와 실제 노멀 데이터 그리고 아노말리 데이터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생성된 데이터가 진짜 아노말리 근처까지 들어오는 사례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실제 아노말리와의 구분도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결정 경계 학습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경우는 모든 경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데이터셋에 한해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NPD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엣지 케이스 상황에서도 이 가우시안이 상당히 간단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너레이트된 데이터셋이 결국에는 샘플링을 통해서 구해지지만 기존의 정상과 비슷하게 뽑혔을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상과 비슷하게 샘플링 됐더라도 NPD 자체는 점수가 갭이 커지는 상황에서만 증가하고 커질 수 있는 상한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잘못된 수도 어노멀리, 즉 정상과 거의 비슷한 어노멀리가 만들어져도 NPD 스코어의 폭주를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엣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존의 정상 분포 자체가 이 등방 가우시안 샘플링과 등방 가우시안과 동일하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X 밸리데이션과 X젠이 동일 분포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PD의 효용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데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정상 분포가 매우 심플해지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필요 없는 아주 쉬운 이상탐지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UAD 문제까지 오지 않게 된다라고 저자들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한 세 가지 서러게이트 매트릭을 바탕으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자동 탐색 프레임워크를 베이시언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으로 만든 것이 이 오토 UAD 프레임워크입니다. 오토 UAD 프레임워크에서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앞서 말했던 이 세 가지 지표를 결국에는 밸류 펑션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NPD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탐색 방법 자체는 베이시언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을 이용하는데 Tree Structed Person Estimator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측된 성능 지표 V를 기준으로 상위 구간과 하위 구간을 나누고 이 상위 구간에서의 후보 밀도를 높이고 하위 구간에서의 후보 밀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새로운 하이퍼 파라미터를 제한하는 방식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탐색 루프를 보게 되면 아래와 같게 진행됩니다. 여러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로 모델 M을 학습하고 그 결과인 매트릭 V를 계산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TPE를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후보 세타를 제안을 하고 다시 학습을 하고 V를 재평가를 하게 되고 주어진 예산 즉 연산량 안에서의 최대 반복 횟수까지 이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각 모델별 이 매트릭 V가 최대화가 되는 이 세타를 선택을 해주게 되는 방식이 이 오토 UAD via Bayesian Optimization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진행한 실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AD벤치 벤치마크라고 해서 38개의 실생활 태블러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0%의 정상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게 되고 50%는 정상 데이터와 이상 데이터를 섞어가지고 함께 테스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인 데이터셋의 30%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5번의 랜덤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재학습을 시키고 평가를 하고 이 과정을 진행했다고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습에 사용된 UAD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원클래스 SVM부터 어토인코더, DeepSVDD, DPAD를 사용하고 있고 각각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표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하이퍼 파라미터 풀을 모두 다 적용을 했을 때 모델의 개수를 보게 되면은 OCSVM 같은 경우에는 1500까지, 어토인코더에서 DPAD까지는 약 400개의 경우의 수를 모두 다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토 UAD에서 사용하는 이런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의 베이스라인을 보자면은 모델 센트럴리티나 아니면 히츠 아니면 앞서 설명한 백그라운드에서 설명한 이 매스 볼륨이나 액세스 매스 같은 이 매트릭을 사용하고 있고 또 모델의 디폴트 세팅으로 주어졌을 때의 결과 그리고 만약 하이퍼 파라미터를 랜덤으로 선택했을 때의 결과 그리고 맥스 값, 즉 모든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합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최고 성능을 모두 다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UAD에 있어서의 성능 자체는 AUC랑 F1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UAD 모델별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장표는 다양한 UAD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의 최적화 성능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즉 매트릭을 베이시언 옵티마이제이션에 넣었을 때 얼마나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주는지를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 세팅을 먼저 보겠습니다. 디폴트랑 랜덤 세팅을 보게 되면은 디폴트는 결국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제 모델이 제안한 논문에서 세팅된 대로 진행을 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일부 모델에서는 랜덤보다 디폴트가 나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랜덤 대비 상당히 낮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 모델의 디폴트 세팅이 최적이 아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M과 MV 같은 경우에는 일부 셜로 모델이나 일부 어토인코더 같은 모델에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이나 딥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MPD 스코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MPD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OCSVM, 어토인코더, DPAD 모두 AORC랑 F1이 기존의 내부 평가 지표나 무작위 탐색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뿐 아니라 표준 편차도 작아 데이터 분할에 따른 변동성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DeepSVDD 모델에서는 AORC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F1 스코어는 비슷한 수준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제한된 RTM과 EAG를 보게 된다면은 일부 알고리즘, 어토엔코더나 원클래스 SVM에서는 랜덤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AUC랑 F1을 기록은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정된 모델 풀에서 최고의 모델을 선택하는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이 많은 후보, 즉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에 대해서 최고의 성능을 뽑을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MPD 스코어를 보게 된다면은 MPD는 모델 풀에서 최고의 모델을 선택하는 능력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과 대비해서도 상당히 더 높은 성능을 갖고 오는 이 포레스트를 골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표준 편차도 상대적으로 낮아가지고 데이터셋 변동에도 안정적인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매트릭 값과 테스트 AUC와의 상관성 분석입니다.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 시 각 매트릭, MPD, EMMV, 그리고 EAG, RTM이 밸류 펑션으로 쓰였을 때 테스트 AUC와 매트릭 값의 상관성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EMAV, EAG, RTM은 데이터셋 모델에 따라 매트릭 값과 실제 테스트 AUC의 변화 패턴이 불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잡한 모델이나 특정 데이터셋에서의 과적합 또는 내부 평가와 실제 성능과의 괴리가 발생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빨간색 선으로 나타난 MPD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 값의 변화 추이와 테스트 AUC 변화 추이가 매우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PD, RTM, EAG의 효율성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세 매트릭 모두 다 점 범위에서 10-4승 그리고 10-2승 정도의 속도 안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 크기가 100만 샘플 단위까지 커져도 0.1초 이내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MPD와 RTM은 거의 동일한 시간 복잡도를 보이고 있고 EAG가 약간 더 느리지만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PD, RTM, EAG 모두 비고 노테이션으로 봤을 때 N에서 머무르고 있어서 대규모 데이터셋에 가장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존의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계산 소요 시간이 비고 노테이션으로 N 스퀘어의 이상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데이터셋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용량에서의 병목 발생 정도가 매우 커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오토 UAD 연구 같은 경우에는 라벨이 없는 UAD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에서의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 선택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였습니다. 제안했던 방법은 내부 평가 지표 두 종인 RTM과 EAG 그리고 세미 인터널 지표인 NPD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활용해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과 합쳐 이를 밸류 펑션으로 적용을 해서 오토 UAD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자면은 38종의 데이터셋 4개의 UAD 모델에 대해서 고루 우수한 성능의 밸리데이션 매트릭임을 실험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 스트렝스라고 하면은 NPD의 설계가 매우 직관적이고 쉬우면서도 통계적 근거를 잘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리비전 과정을 거치면서 어펜딕스에 추가된 엄청난 수식적 증명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 평가 지표에서의 계산 효율성과 검증까지 탄탄한 실험 설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 연구적으로서는 훌륭한 연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나 위크네스로 따져보자면 NPD의 성능이 낮은 경우에 대한 원인 분석이 매우 좀 부족했다는 점이랑 테이블 데이터셋에서 벗어나 시계열이나 이미지 이상 탐지 데이터셋에 대한 확장 검증이 있었더라면 더 좋은 연구가 되지 않았을까나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박사과정 이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